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어사 박문수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스토리이실 겁니다. 10살 어릴 때부터 어사가 되기까지 숨겨진 일화들 3가지 들려드릴 겁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어울리는 으스스한 옛 이야기. 그럼 시작합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 팔도를 유람하던 청년 시절의 이야기이다. 험준한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외딴 집 하나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10대의 소년이 문을 열어주었다. 얘야. 나는 팔도를 유람 중인데, 일이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유하고 갈 수 있겠는가? 소년은 한마디 말도 없이 혼연한 기색으로 박문수를 뜰 아랫방으로 안내하고 강냉이 밥과 산나물국으로 저녁상을 차려왔다. 온종일 굶주렸던 박문수는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하고 있는데 웬 소복한 여인이 숭늉 그릇을 들여놓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언뜻 보기에도 젖빛같이 희고 고운 살결이며 맑은 눈매와 양미간의 어린 수심은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가련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들뜨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청년 박문수는 부지 중 얼굴이 벌겋게 붉어지며 가슴은 두근두근 방망이질 해대는 것이었다. 얼마 후 나무를 저다가 헛간에 부리고 들어온 그 소녀는 저 손님, 형이 돌아가신 후로 식구라고는 노망한 귀머거리 모친과 과부가 된 젊은 형수와 저밖에 없으므로 일손이 모자라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자기 백부의 대상이 오늘 밤이므로 산 너머 큰 댁으로 가서 참내해야겠으니 주인 없는 방이지만 괴념치 말고 편히 쉬고 계시면 새벽까지는 틀림없이 돌아오겠다 하며 방을 물러났다. 달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숲속에서 슬피 우는 두견새 소리가 잠옷 처량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소복한 과부의 꽃 같은 모습이었다. 어지러운 마음에 박문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열나을 달빛이 물같이 흐르는데 삼라만상이 죽은 듯한 깊은 산골의 조용한 밤이었다. 이때 문득 울타리 밖에서 인기척이나 박문수는 급히 나무가 쌓여있는 헛간으로 몸을 숨겼다. 다음 순간 그 소복한 여인이 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자 휙 하고 울타리를 넘어 바람같이 건너방으로 들어가는 자가 보였다. 언뜻 보아도 키가 9척이나 될 듯하고 깍지통 같은 몸집에 검은 장삼을 입었으며 머리를 빡빡 깎은 중놈이 분명했다. 애는 큰 집에 갔는가? 사나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백부대상에 갔으니까 저녁녘이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곧이어 옷을 벗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젊은 애도 하루속히 처치해버리라니까. 아이, 글쎄, 너무 독촉하지 말아요. 이제 기회를 봐서 지도새도 모르게 처치해버릴 예정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잖아. 먼저 번처럼 술에다가 극약을 타서 먹이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터인데. 박문수는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니까 간부인 저 연놈들이 지아비를 독살하였구나. 박문수는 헛간에서 빠져나와 아랫방으로 들어가 행장 속에 감추어 두었던 예리한 비수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저 연놈들을 살려두었다간 불쌍한 소년마저 독살당할 것이 아닌가. 박문수는 방문 앞까지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동정을 살핀 다음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곤 사내의 목덜미를 그 예리한 비수로 푹 찔렀다. 다음 순간 놀라 일어나는 그 계집을 찔렀다. 시뻘건 서녀를 대줄기같이 뿜어대며 두 남녀는 방바닥에 엎어졌다. 아랫방으로 돌아온 그는 종이로 칼에 묻은 더러운 피를 씻어서 행장 속에 깊이 넣은 후에 자리에 들었다. 이른 새벽이 되자 소년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문수는 잠든 채 하며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후 건넌방에서 기척이 들리기에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소년은 무언가 무겁게 짊어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필시 중놈의 시체를 묻으러가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날이 활짝 밝았는데 돌연 방 안에서 슬피 우는 곡성이 들리더니 잠시 후 소년이 아랫방으로 들어왔다. 박문수는 모르는 척하고 물었다. 그런데 벼랑간 곡성이 들리니 그 웬일인가? 소년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간밤에 우리 형수님이 자결을 하였습니다. 석 달 전에 형님이 작고하였을 때부터 자꾸 따라 죽는다고 하는 것을 간신히 말렸는데 어젯밤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먼저 가신 형님을 따라가신다고 유서를 써놓고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년의 표정은 천연덕스러웠다. 이 말을 들은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적잖이 놀랐다. 글도 배우지 못했을 터이고 산속에서 듣고 본 것도 없이 화전이나 일구며 자라난 일개 촌아이가 이토록 용의 주도하고 슬기롭게 큰일을 처리하는 것에 탐복하였다. 그런지 3년이 지났다.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는 영남 어사가 되어 경상도 땅을 돌다가 문경의 그 소년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 앞에는 뜻밖에도 열려문이 서 있었고 거기엔 열려 이 씨가 죽은 지아비를 따라 죽었으므로 그 열절을 징표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는 고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전역상을 물린 암행어사 박문수는 이제는 주인이 된 총각과 마주 앉았다. 그는 민정 이야기를 살펴듣고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대문 앞에 선 열려문은 그때 돌아간 자네 형수 씨의 사적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네는 진실로 형수 씨가 열려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말에 총각은 홀연 낯빛이 변하며 날이 시퍼런 비수를 빼어 들었다. 그때 3년 전 당신이 저지른 일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것은 우리 집안을 생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용서하였지만 만일 또다시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면 내 이 칼로 사생을 결단할 터이니 알아서 하시오. 이 살깃띤 총각의 호통에 그만 어사는 움찔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음 날 박어사는 동이 트기 전 인시의 새벽에 달빛을 밟으며 소리 없이 그 집을 나왔다. 그렇게 마패를 꽁무니에 차고 페이 8입에 영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다 어느 날은 풍기 땅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박문수는 어느 조그만 초가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비를 피해 쉬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한술 저녁밥을 얻어먹고 초저녁부터 쓰러져 자다가 자정이 훨씬 지났을 무렵 소변을 보고 돌아서려니까 옆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그래, 얼마나 받아왔어? 에이, 신양이야. 이것만 가지면 뒷벌론 열마지기는 사게 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양식 걱정은 안 하고 살게 될 거야. 아이 좋아라. 정말 그 많은 돈을 그 구두쇠 김첨지가 줬어요? 아이 그까짓 모가지 하나 묻어주었는데요. 에이, 쉿. 아이, 너무 떠들지 마. 아이, 그까짓 게 뭐야.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모가지 없는 송장을 들쳐업고 고개를 넘느라 얼마나 땀을 뺐다고. 뒷말들은 너무 가늘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박문수도 피곤하던 끝이라 이내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집을 떠날 때 동네 사람에게 물어서 그 집주인의 이름이 변창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20일 동안 자맹을 다니던 어사는 풍기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죄수들의 죄를 심리하던 중 우연히 아내를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에 처한 정덕칠이란 자를 보았다. 덕칠은 인근 장판으로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는데 멀리 있는 대구장에 갔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젊은 아내가 외간 남자와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분한 끝에 아내의 목을 잘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얘기를 들은 박어사는 즉시 덕칠을 불러 재신문을 하였다. 네가 네 아내의 목을 잘라 죽인 게 사실이냐? 예, 이 죄인 그저 속히 죽여주십시오. 언제쯤이냐? 지금부터 20날 전입니다.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집에 돌아와 보니 외간 남자를 품고 누웠기에 순간 우라를 참지 못하고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간부는 어찌 되었느냐?
간부는 글쎄 도망을 쳤겠지요. 네 안악의 나이는? 예, 금년 19살이옵니다. 내 보건대 너는 사람을 죽일 악한같이 배지는 않는다. 필연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는 복명한 암행어사다. 추호도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아뢰어라. 경우에 따라서 너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칠이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듯 조용히 머리를 떨구었다. 그러더니 혹독한 고문으로 정갱이가 부러져서 다리를 세우지 못하고 엉거주춤 엎드려 있던 덕칠의 어깨가 들썩였다. 자, 원통한 사정이 있거들랑 조금도 어려워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어사는 자애스럽게 물었다. 예, 어사님, 하늘이 굽어보시지만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그날 새벽에 장사를 나갔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왔습죠.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서려니 비벨인내가 확 끼치기에 불을 켜고 본즉 모가지 없는 아내의 시체가 아랫목에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여사님, 소인이 아는 것이라곤 그저 이것뿐이옵니다. 억울하게 죽게 된 이 가련한 소인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사또 앞에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네 손으로 죽였다고 그랬느냐? 아무리 사실을 아뢰어도 믿어주지 않았고 제가 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 고문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정갱이 부러진 것 좀 보십시오. 덕칠의 바지를 까내리자 살 가죽과 살이 흩어지고 심줄이 드러나 있었다. 어사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네 안악의 몸에 남들과 구별되는 뭔가 혹 특별한 것은 없느냐? 예, 그 왼쪽 허벅지 안쪽에 그 제법 커다란 검은 점이 하나 있사옵니다. 박어사는 시신을 직접 확인해 보았고 곧바로 변창돌이란 자를 잡아들여 무릎을 꿇리게 했다. 너는 20날 전 밤중에 김첨지의 청을 받고 어떤 여자의 모가지를 비밀히 간수한 뒤에 다시 목 없는 시체를 업고 고개 넘어 덕칠이네 집 안방에 갖다 눕힌 일이 있으렸다. 조금이라도 은희한다면 죽고 남지 못할 것이니 바른대로 아뢰어라. 추상 같은 호령을 하며 형구를 차려놓고 당장이라도 주리를 틀 형세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어사의 신문에 변창돌은 청천벽력을 맞은 듯 얼이 빠져 모두 자백하였다. 마을 세도가인 김첨지란 자가 있었는데 덕칠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김씨를 꿰어 간통을 하며 관계를 이어왔고 본 남편 덕칠은 항상 눈의 가시였다. 덕칠이 멀리 대구장터에 3일간 다녀온다는 걸 미리 알게 되자 계획을 세운다. 자기 집 계집종 추월이를 불러 강간한 후 목을 자른다. 그리고 김첨지는 소장농 변창도를 매수해 추월이의 모가지는 매장하고 시체를 업어다 덕칠이의 집
안방에 눕히고 대신 김씨를 업어와서 뒷방에 감추어 둔다. 또 한편 사또와 아전은 막대한 뒷돈을 챙겼으니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덕칠에게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행하여 살인범으로 몬 것이었다. 박어사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내용을 들은 영조대왕은 이런 엄명을 내리었다. 뇌물을 먹고 죄 없는 덕칠이를 죽이려 한 사또와 아전들은 파면시키는 동시에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고 덕칠이의 아내 김씨는 등에 북을 매달아 이웃 동네에 조리를 돌린 후에 관비로 만들어라. 덕칠이는 석방하는 동시에 몰수한 김첨지의 재산 중 절반을 주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억울히 정조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린 계집종 추월이의 남동생에게 주어 원통이 희생된 고혼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게 하라. 아울러 악인 김첨지는 사형에 처하노라. 이렇게 하여 죄 없는 덕칠이의 누명은 벗겨지었고 박문수 어사는 백성들 사이로 또 사라졌다. 박문수는 경남 가야산 기슭에서 태어나 5살 때 조부와 아버지를 잃고 병약한 어머니와 단둘이서 가난하게 살았다. 10살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심하게 아팠고 건너 마을에 있는 의원을 부르기 위해 마을의 고개를 넘었다. 그 고개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다. 그 고개 중간에 참수당한 도적들의 시신이 묻힌 곳이 있어서 그 고개를 지나가면 안 좋은 일을 당한다는 거였다. 고개를 넘다가 죽거나 실성한 사람이 많아서 꺼려하며 그 길로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박문수는 마을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기에 죄를 넘었다. 술시밖에 안 된 시각이었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무섭기도 하여 정신없이 뛰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박문수가 멈추자 그의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훅 끼쳤지만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서 외쳤다. 누구신데 남의 발걸음을 막는 거요? 이리 나와 보시오. 박문수가 외치자 그 주변을 수십의 귀신들이 포위했는데 몸의 일부분이 없거나 목을 들고 있는 등 성한 모습이 없었다. 그놈의 용기가 가상하구나. 보통 놈들은 우리가 조금만 장난을 쳐도 혼자를 하고 난리가 아니던데 말이야. 그대들은 갈 곳이 있을 터인데 왜 사람의 길을 막는 거요? 전 지금 급히 가야 할 길이 있으니 비켜주기 바라오. 그중 두목처럼 보이는 귀신이 대답 대신 칼을 내밀었다. 어흠, 니놈은 보아하니 양반의 씨 같은데 너놈을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아이, 무슨 소리요? 양반이 뭐 어쨌다는 거요? 아이, 혹 관리들한테 죽은데 앙심을 품은 겁니까?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요. 박문수의 말에 귀신은 화를 내었다. 누가 산적이라는 게냐? 우린 백정이다. 오랜 가뭄으로 우린
오래 굶었다. 그래서 관아에 바칠 고기를 좀 먹었는데 그 사또란 놈은 우릴 죽이고 산적으로 만들었다. 우린 억울해서 저승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니놈도 양반의 피를 이었으니 니놈이라도 죽여야 원통함을 풀겠다. 박문수는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 그대들이 일이 억울한지 몰랐소. 내 약속을 하리다. 내가 관리가 되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겠소이다. 헤이, 그 개수장 마라. 내 양반놈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쪽이 믿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오. 하지만 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 애환을 어느 정도 짐작은가오. 내가 벼슬길에 오르자고 하는 것도 다 억울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함이오. 박문수가 의연하게 계속 말을 하자 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몇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헤이, 그놈 기세가 등등하구나. 그래, 좋다. 니놈이 얼마나 훌륭한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귀신들은 사라졌고 박문수는 무사히 고개를 넘어 의원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뒤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가 된 박문수는 거지꼴로 전국을 돌아다녔고 30살이 되어서야 과거길에 올랐다. 한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초립을 쓴 한 동자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었다. 동자는 박문수를 보더니 대뜸 물을 좀 달라고 했고 박문수가 얼마 안 되는 물을 나누어 주자 동자는 물값 대신 박문수를 자신이 가는 데까지 태워준다고 하였다. 함께 말에 오르자 동자가 물었다. 선비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난 과거를 위해 한양까지 간다네. 무슨 말이신지. 과거는 벌써 끝났습니다만. 뭐라고? 며칠 남지 않았나? 착오가 있으셨나 봅니다. 전 이번 과거 시험의 과제글과 장원한글까지 외우고 있답니다. 과거가 끝났다는 말에 박문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차피 늦기로 각오한 것 장원한글을 알고 싶었다. 그래. 과제글과 장원한 글귀는 무엇인가? 과제는 낙조이고 운자는 산자로 장원한글은 이렇습니다. 떨어지는 붉은 해가 푸르른 산에 걸릴 때 외로운 까마귀 흰 구름 사이로 가는구나. 동산에서 풀 뜯는 소그림자 커다란데 망부석 눈물 어린 여인은 고개를 숙였도다. 갈 길을 묻는 나그네 채찍은 급하고 깊은 절 늙은 스님 지팡이가 한가하구나. 고목 사이로 푸른 연기 서리는 이런 소생이 아둔하여 마지막 구절을 잊었군요. 하지만 훌륭한 시조가 아닙니까? 그렇군. 아주 훌륭한 시네. 누군가 이런 명시를 지은 사람이. 그러자 동자는 피식 웃더니 말을 했다. 곧 아시게 될 터입니다. 단 남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는 갈 길로 가야 하니 선비님과 헤어져야겠습니다. 알았네. 신세를 져서 미안하구만.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놈들이 갈 길로 안 간다고 어찌나 성한지 선비님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럼 이만. 초립동자는 이상한 말을 하고 피리를 부르며 사라지는 것이었다. 피리 소리를 들으며 얼이 빠져있던 박문수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앞에 큰 성문이 보였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여기가 어딥니까? 아이고, 어디긴 어디요. 한양이지. 예? 한양이라고요? 잠시 말을 얻어 탔는데 한양이라니 박문수는 어리벙벙했다.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온 선비 같은데 조금 있으면 문이 열리니 어서 들어가시오. 과거 날짜가 지난 게 아닙니까? 아이, 걱정 마시오. 아직 닷새나 남았으니. 며칠 남은 시간 과거 준비를 하면서도 동자가 읊어준 시가 기억에 남았다. 아주 훌륭한 시였다. 그런데 마지막을 못 들은 게 아쉽구나. 그러다 갑자기 동자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의 마지막은 초립동이 동자는 피리를 불며 돌아가더라. 이거구나. 드디어 박문수는 과거를 치르게 됐는데 과제글이 낙조이고 운자는 산자였다. 이럴 수가. 동자는 남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그 시는 나한테 준 거란 말인가? 박문수는 실성한 것처럼 시를 적어냈다. 그날 밤 박문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초립 동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난 사실 저승사자인데 내가 데려가야 할 백정의 혼들이 선비님을 안 도와주면 안 간다며 고집을 부려서 부득이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부디 명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장원급제를 하였다.